김수연 씨의 하루는 언제나처럼 익숙한 소음과 함께 시작되고 깊은 정적 속에서 끝을 맺었다. 그녀 나이 53.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10년이 훌쩍 넘은 지금. 그녀의 세상은 자신이 운영하는 작은 백반집 수연이네의 네모난 공간 안에 거의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그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 만약 자신이 젖은 어깨를 하고 골목으로 들어서던 그를 불러 세우지 않았더라면, 만약 홧김에 따라버린 그 소주잔이 비워지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삶은 조금이라도 달라졌을까. 수연은 텅 빈 식당 안, 홀로 닦은 윤이 나는 테이블을 바라보며 문득 그런 생각을 하곤 했다. 하지만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강물과 같아서 그녀는 그저 오늘의 설거지를 하고 내일의 국거리를 준비할 뿐이었다. 저녁 장사가 끝나고 마지막 손님이 문을 나서는 시간은 보통 9시. 안녕히 가세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습관처럼 건네는 인사는 공기 중에 흩어지고 그녀는 익숙하게 문을 안으로 잠갔다. 영업 중 팻말이 재료 준비 중으로 뒤집히는 순간 세상과의 유일한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듯한 기묘한 해방감과 더 깊은 고립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식당 안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고등어를 구워낸 기름 냄새, 그리고 하루 종일 사람들의 말소리가 섞여 만들어낸 희미한 활기의 잔향. 수연은 고무장갑을 끼고 묵묵히 그 잔향들을 지워나가기 시작했다. 그릇들이 물에 잠기고 세제 거품이 일어나고 깨끗한 물에 헹궈지는 소리가 텅 빈 공간을 채웠다. 테이블 위를 행주가 스쳐 지나가는 소리, 의자를 제자리로 밀어넣는 소리. 이 모든 것은 그녀에게 있어 지난 10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반복된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다. 이 노동의 시간 속에서 그녀는 외로울 틈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스스로를 단단히 붙들어 맬 수 있었다. 모든 정리가 끝나고 나면 그녀는 가장 구석진 이번 테이블에 앉아 자신을 위한 저녁상을 차렸다. 손님들에게 내고 남은 반찬 몇 가지와 식어버린 밥 한 공기. 맞은편 의자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대신 낡은 텔레비전이 그녀의 유일한 말동무가 되어주었다. 화면 속에서는 젊은 남녀 배우들이 서로를 향해 애틋한 사랑을 고백하거나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다. 수연은 아무런 감흥 없는 눈으로 그들의 과장된 감정을 바라보며 무심하게 숟가락을 움직였다. 저런 감정들, 한때는 자신에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너무 멀고 희미해서 마치 다른 사람의 삶을 훔쳐보는 것만 같았다. 띠리링, 띠리링. 그때 정막을 깨고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 뜬 우리 딸이라는 이름을 보자 수연의 심장이 작게 덜컹거렸다. 기대와 서운함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엄마, 식사는 했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사무적이었다. 응, 이제 막 먹으려고. 너는 난 아까 먹었지. 별일 없고. 그럼 늘 똑같지. 뭐 가게는 어떠냐. 손주는 잘 크고. 다들 잘 있어. 바빠서 길게 통화는 못해. 그냥 잘 있나 해서 전화했어. 무리하지 말고 일찍 쉬어. 알았다. 너도. 수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는 끊어졌다. 뚜뚜하는 신호음이 그녀의 텅 빈 마음을 더욱 공허하게 만들었다. 딸은 결혼 후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느라 바빴다. 물론 이해했다.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시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가끔은 그저 오늘 힘들지 않았냐 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듣고 싶을 뿐인데 모녀 사이의 대화는 언제나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의무적인 절차처럼 끝나버렸다. 수연은 수저를 내려놓고
검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웃음기 하나 없는 피곤한 중년 여인의 얼굴. 눈가에 자글자글한 주름과 고된 노동으로 투박해진 손이 지난 세월을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었다. 언제부터였을까? 거울을 봐도 더 이상 설레지 않게 된 것이 언제부터였을까? 새로운 내일을 기대하기보다 그저 어제와 같은 오늘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바라게 된 것이. 그녀는 식사를 마치고 2층에 있는 자신의 작은 집으로 올라갔다. 식당의 열기와 소음이 완전히 차단된 그곳은 섬처럼 고요했다. 낡은 소파, 빛바랜 가족사진 몇 개가 전부인 단출한 거실. 수연은 소파에 몸을 묻고 습관처럼 리모컨을 눌렀지만 어떤 채널에도 마음을 붙이지 못했다. 세상은 온통 시끄럽고 빠르게 변해가는데 자신만이 멈춰버린 낡은 괴종시계가 된 것만 같았다. 창밖으로 가느다란 빗줄기가 내리기 시작했다. 후두둑, 후두둑. 잿빛 도시의 소음을 잠재우는 빗소리는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오늘 밤은 유난히 그녀의 외로움을 더욱 깊게 파고드는 것 같았다. 참 재미없게 산다. 김수연. 스스로에게 나지막이 내뱉은 독백은 대답 없이 흩어졌다. 이 지독한 외로움과 무기력함의 끝은 어디일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저 또 다른 지루한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다는 사실만이 선명할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비와 함께 멈춰버린 것만 같았던 그녀의 시간에 작은 파문을 일으킬 한 사람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수연의 흑백 같던 일상에 아주 미세한 색채가 스며들기 시작한 것은 몇 달간 비어있던 옥탑방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서부터였다. 옥탑방 있음이라고 삐뚤빼뚤하게 써붙인 종이를 본 지 반년 만에 처음으로 걸려온 전화였다.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보증금도. 월세도 넉넉지 않은 그의 사정을 듣고 수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어차피 비워두느니 사람 온기라도 있는 게 낫겠다 싶어 그러라고 했다. 이삿날 수연은 주방 창문 너머로 힐끗 그를 훔쳐보았다. 전문 이삿짐 센터 대신 낡은 1톤 트럭 한 대가 골목에 섰고 친구로 보이는 남자와 둘이서 낑낑대며 짐을 날랐다. 짐이라 해봐야 옷 상자 몇 개와 낡은 책상, 그리고 유난히 커 보이는 기타 케이스와 이젤이 전부였다. 27, 이지훈이라고 했다. 그는 껑충하게 큰 키의 마른 체형. 티셔츠에 헐렁한 면바지를 입은 모습이 영락없는 고학생처럼 보였다. 주인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이사 온 이지훈입니다. 짐을 다 올리고 난 뒤 그는 땀을 닦으며 식당으로 내려와 꾸벅 인사를 했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에는 서울살이의 고단함이 묻어났지만 깊고 까만 눈동자만은 무언가를 향한 열망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수연은 무뚝뚝한 표정으로 열쇠를 건네며 몇 가지 주의사항을 일러주었다. 밤늦게 시끄럽게 하지 말 것, 옥상에서 담배 피우지 말 것, 쓰레기는 분리수거해서 내놓을 것. 지우는 아이처럼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네, 명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 순하고 예의 바른 태도가 나쁘지는 않았다. 그날 이후 지우는 수연의 일상에 소리 없는 배경처럼 존재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침 일찍 나갔다가 밤늦게 돌아오는 날이 많았고 두 사람은 거의 마주칠 일이 없었다. 하지만 수연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의 삶의 궤적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새벽녘 주방에서 쌀을 씻고 있으면 삐걱거리는 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발소리가 들렸다. 밤늦게 마지막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이번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발소리가 다시 계단을 올라갔다. 어떤 날은 그의 등에 기타 케이스가,
어떤 날은 커다란 캔버스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밤이면 옥탑방에서 희미한 기타 선율이 흘러나오곤 했다. 시끄럽다고 하기엔 너무나 여리고 서툰 멜로디였다. 그 소리는 수연의 고요한 밤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처음에는 무심코 듣던 그 소리가 어느새부턴가 그녀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멜로디에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외로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으려는 희미한 희망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수연은 그 젊은 세입자가 돈을 아끼기 위해 끼니를 자주 거른다는 사실도 눈치채고 있었다. 음식 장사를 오래 한 사람의 눈썰미였다. 저녁 늦게 돌아오는 그의 손에는 편의점 삼각김밥이나 컵라면이 들려있는 날이 많았다.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꼭 예전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남편과 헤어지고 아무것도 없이 이 식당을 처음 열었을 때 그녀 역시 하루 한 끼로 버티며 독하게 돈을 모았었다. 어느 날 저녁 손님 상에 내고 어중간하게 남은 김치찌개가 눈에 밟혔다. 버리기엔 아깝고 혼자 다 먹기엔 많았다. 수연은 한참을 망설였다. 괜한 오지랖일까?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결국 그녀는 작은 냄비에 찌개를 옮겨 담아 들고 2층으로 올라갔다. 옥탑으로 향하는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며 그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랐다. 저 세입자 총각 나예요. 주인집. 똑똑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빼꼼히 문이 열렸다. 지우는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란 토끼 같은 눈을 하고 있었다. 아주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별건 아니고 저녁은 먹었나 해서 찌개를 좀 많이 끓여서 남기느니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수연은 괜히 퉁명스럽게 말하며 냄비를 내밀었다. 지훈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는 잠시 멍하니 냄비와 수연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그것을 받아 들었다. 와, 정말요. 감사합니다. 마침 배고팠는데 정말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 꾸밈 없고 순수한 감사 인사에 오히려 무안해진 것은 수연 쪽이었다. 그녀는 별거 아니야라며 서둘러 몸을 돌려 내려왔다. 등 뒤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외치는 그의 목소리가 따라왔다. 그날 밤 수연은 잠자리에 누워 자꾸만 실없이 웃음이 나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 일을 계기로 둘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이 조금 허물어졌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의 식당 문 앞에는 깨끗하게 씻은 냄비와 함께 작은 바카스 한 병이 놓여 있었다. 어제 찌개 정말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툰 글씨로 쓴 작은 메모와 함께였다.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그 후로도 소소한 교류는 이어졌다. 식당에 쌀이나 김치 상자 같은 무거운 짐이 배달되는 날이면 지우는 어디선가 나타나 말없이 짐을 들어주곤 했다. 아이고, 무거운데 괜찮아.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들어야죠. 그는 묵묵히 짐을 창고로 옮겨주었고 수연은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그에게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건네며 잠시 말을 붙였다. 하는 일은 잘 돼가.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되겠죠. 그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눈에는 여전히 꿈을 향한 단단한 심지가 박혀 있었다. 수연은 그의 그런 모습이 왠지 모르게 좋았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생명력 넘치는 그의 모습에서 그녀는 자신이 잊고 살았던 어떤 것을 발견하곤 했다. 그것은 열정이었고 희망이었으며 살아있다는 감각이었다. 어느새 수연은 밤마다
옥탑방에서 들려오는 기타 소리를 기다리게 되었다. 그 소리는 더 이상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된 하루를 보낸 젊은 예술가의 위로이자 꿈을 향한 기도였고, 수연에게는 10년 넘게 멈춰있던 심장을 다시 미세하게나마 뛰게 하는 작은 울림이었다. 그녀의 단조로운 세상에 이지훈이라는 청년은 그렇게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따뜻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 비가 잦았다.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며칠 동안 쏟아붓던 비는 잠시 멎는가 싶다가도 이내 더 거세게 돌아오곤 했다. 수연의 식당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유난히 처량하게 들리던 그날 밤,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다. 이런 날은 어차피 손님도 없을 터였다. 사실 날씨 탓만은 아니었다. 달력에 아무런 표시도 해두지 않았지만 수연의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오늘이 한때는 세상의 전부였던 남자와 부부의 연을 맺었던, 이제는 흔적조차 희미해진 결혼기념일이라는 것을 축하받아야 할 날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도 없는 흉터처럼 남은 날이었다. 그런 날이면 어김없이 지독한 외로움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수연은 텅 빈 홀에 홀로 앉아 소주를 따랐다. 안주도 없이 그저 쓰디쓴 액체가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감각에만 집중했다. 술 기운이 오르자 잊었던 기억들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사랑받고 싶었던 여자,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던 아내, 그리고 자신만의 작은 꿈이 있었던 김수연. 그 모든 모습들은 시간의 덮개 속에 파묻혀 이제는 낯설게만 느껴졌다. 지금 그녀에게 남은 것은 그저 수연이네, 백반집 주인이라는 이름뿐이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낡은 간판을 흔들어대며 울부짖었다. 그때였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로 익숙한 인형 하나가 비틀거리며 골목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이지훈이었다. 그는 축 처진 어깨에 기타 케이스를 둘러매고 온몸으로 비를 맞으며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우산도 없이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다 짊어진 사람처럼 보였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수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내려앉았다. 저 청년 역시 이 비오는 밤에 기댈 곳 하나 없이 혼자이구나. 지훈이 건물 입구에 다다라 주머니에서 열쇠를 찾으려 더듬거릴 때 수연은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총각, 그녀의 부름에 지훈이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다. 빗물에 젖은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주머니, 꼴이 그게 뭐야. 비를 다 맞고 다니네. 잠깐 들어와. 비 좀 피하고 가. 수연은 평소에 그녀답지 않은 충동적인 친절을 베풀었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거절할 기운조차 없는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식당 안으로 들어섰다. 수연은 그에게 마른 수건을 던져주고는 곧장 주방으로 가 작은 냄비에 어묵탕을 끓이기 시작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함께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자 냉랭하던 식당 안이 조금은 사람 사는 공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탁상용 버너와 함께 어묵탕을 테이블에 놓고 아까 자신이 마시던 소주병과 세 잔을 그의 앞에 놓았다. 이런 날은 뜨끈한 국물에 소주 한 잔 해야 돼. 앉아. 지우는 말없이 그녀가 하는 대로 자리에 앉아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어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은 그의 얼굴에 그제야 희미한 혈색이 돌았다. 무슨 안 좋은 일 있었어?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우는 잠시 입술을 달싹이다가 이내 고개를 떨구었다. 오데이션이 로치마시다 오디션.
떨어졌어요. 그의 목소리는 빗물에 젖어 축축했다. 오늘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곳이었거든요. 제 모든 걸 걸고 준비했는데. 그는 소주잔을 단숨에 비웠다. 쓴술이 목을 넘어가자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다. 심사위원이 그러더군요. 제 음악은 너무 촌스럽다고.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노래를 듣냐고. 스타성도 없고 재능도 안 보인대요. 그는 자조적인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우는 것보다 더 슬퍼 보였다. 서울에 올라와서 밥 먹듯이 들었던 말인데 오늘은 유난히 아프네요, 정말. 이제 다 그만둬야 하나 봐요. 재능도 없는 놈이 꿈을 꾸는 건 죄악이잖아요. 그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다. 27 청년의 어깨에 올려진 꿈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지 수연은 감히 짐작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좌절과 절망은 10수년 전 이혼 서류를 앞에 두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그의 솔직한 고백은 수연의 단단했던 마음의 벽을 허물었다. 그녀는 자신의 잔에도 술을 가득 채웠다. 죄악은 무슨 꿈이라도 있는 게 어디야. 나지막한 그녀의 말에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나는 내 이름으로 불린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나. 식당에 오는 손님들은 나를 사장님 아니면 아줌마라고 부르고 하나뿐인 딸은 나를 그냥 엄마라고만 불러. 김수연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아무도 그렇게 불러주지 않아. 술기운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의 서러운 눈빛에 전염된 탓이었을까? 수연은 평생 누구에게도 꺼내지 않았던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나도 한때는 꿈이 있었어. 거창한 건 아니었고 그냥 내 이름이 박힌 작은 옷가게를 하나 갖고 싶었지. 근데 결혼하고 애 낳고 살다 보니 그런 건 다 잊어버리게 되더라고. 남편의 아내, 딸의 엄마로 살다 보니 어느새 나는 없어졌어. 텅 빈 껍데기만 남은 것 같아. 그래서 총각이 부러웠어. 비록 지금은 힘들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고 이렇게 아등바등 사는 모습이 바보 같을 정도로 빛나 보였어.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창밖의 빗소리만이 그 침묵을 채웠다. 나이도, 살아온 환경도 다른 두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외로움을 보았다. 꿈에 배신당한 청년과 삶에 마모되어 버린 중년의 여자. 그들은 서로의 눈빛 속에서 말없는 위로를 발견했다. 지우는 더 이상 수연을 그저 친절한 주인 아주머니로 보지 않았다. 그녀의 주름진 눈가에서 깊은 상처와 그럼에도 살아내고 있는 강인함을 보았다. 수연 역시 지훈을 철없는 세입자로 보지 않았다. 그의 여린 어깨 너머로 순수한 영혼과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고집을 보았다. 소주병이 비워져 갈수록 그들의 마음의 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작은 식당 안은 두 사람이 내뿜는 온기로 더없이 아늑했다. 알코올과 슬픔, 그리고 예기치 않은 공감대가 뒤섞여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그들의 시선이 젖은 밤 공기 속에서 조용히 얽혔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이 희미해지고 있음을 두 사람 모두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술잔이 비워질수록 말은 줄어들고 눈빛이 오가는 시간이 길어졌다. 빗소리는 더욱 거세져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릴 듯했고 낡은 식당은 마치 세상과 분리된 작은 섬처럼 느껴졌다. 그 고립감 속에서 수연과 지우는 서로의 존재를 더욱 선명하게 느꼈다. 지우는 붉어진 눈으로 수연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늘 무뚝뚝하고 지쳐 보이기만 했던 아주머니의 얼굴에서 그는 오늘 밤 처음으로
여자를 보았다. 고된 세월이 새겨놓은 주름 사이로. 한때는 아름다웠을 이목구비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무엇보다 그를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다.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공허하면서도 그 깊은 곳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온기의 불씨가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 눈빛은 괜찮다고, 나도 너의 아픔을 안다고 말하는 듯했다. 수연 역시 취기 오른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앳된 얼굴선, 세상을 향한 불만과 불안함으로 가득 찬 눈빛,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순수한 열정. 그녀는 그의 모습에서 까맣게 잊고 지냈던 자신의 젊은 날을 보았다.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라 믿었고, 작은 좌절에도 세상이 무너지는 듯 아파했던 시절. 그의 존재는 그녀의 멈춰버린 시간을 흔들어 깨우는 듯했다. 아주머니, 아니, 수연 씨. 지훈이 불쑥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수연 씨라고 불린 순간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세 글자가 주는 울림은 생각보다 훨씬 컸다. 마치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은 듯한 기묘한 감각이었다. 제 음악 촌스럽지 않아요. 그냥 조금 외로워서 그래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메아리 같아서. 지훈은 횡설수설 자신의 마음을 쏟아냈다. 그런데 오늘 수연 씨가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그냥 그것만으로도 구원받은 기분이에요. 이 세상에 내 편이 딱 한 명이라도 있는 것 같아서.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수연은 가슴 한쪽이 저릿해왔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텅 빈 껍데기만 남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삶을. 이 젊은 청년은 빛나 보였다고 말해주지 않았던가. 그들은 서로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위로를 건네고 있었다. 테이블 위로 지훈의 손이 조심스럽게 뻗어와 수연의 거친 손등을 덮었다. 노동으로 마디가 굵어지고 갈라진 그녀의 손과 아직은 곱고 긴 그의 젊은 손,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손이 겹쳐지는 순간 둘 사이의 공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수연은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지훈은 더 힘을 주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수연 씨 손 참 따뜻하네요. 그의 낮은 목소리가 수연의 심장을 어지럽게 두드렸다. 안 된다는 이성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지만 외로움에 너무 오래 시달렸던 마음은 그의 온기를 거부하지 못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그들의 맞잡은 손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핑 돌았다. 이 얼마 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인가.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좁은 테이블 사이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짙은 알코올 향과 젖은 비냄새, 그리고 젊은 남자의 채취가 뒤섞여 수연의 감각을 마비시켰다. 그는 한쪽 무릎을 꿇고 그녀와 눈을 맞췄다. 울지 마요. 그가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이 닿은 곳이 불에 댄 듯 뜨거웠다. 수연은 숨을 멈췄다. 이성은 이미 저 멀리 달아나 버렸다. 지금 이 순간, 이 공간에는 오직 세상의 끝에 내몰린 두 개의 외로운 영혼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지훈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그의 입술이 망설임 끝에 그녀의 입술에 조심스럽게 닿았다. 그것은 격정적이라기보다는 서툴고 위로에 가까운 입맞춤이었다. 소주 맛과 눈물 맛이 뒤섞인 짭짤하고 쓴맛. 수연은 저항하지 않았다. 아니, 저항할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열어 그를 받아들였다.
그것은 욕망이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고 서로의 외로움을 보듬어 안는 절박한 몸짓이었다.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주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낯선 온기에 눈을 떴다. 자신의 작은 방, 좁은 침대 위에서였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각난 필름처럼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옆에 곤히 잠들어 있는 지훈의 얼굴을 발견하고는 숨을 헙 들이마셨다. 밤의 어둠과 술기운이 걷히고 난 아침 햇살 아래 모든 것은 너무나 적나라했다. 그의 젊고 매끈한 살결과 자신의 나이든 피부의 대비. 어젯밤의 애틋함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냉혹한 현실만이 그녀를 짓눌렀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26살이나 어린 아들뻘인 아이에게 수치심과 자기 혐오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빠져나와 옷을 꿰어 입었다. 그때 지훈 역시 뒤척이다 눈을 떴다. 잠이 덜 깬 그의 눈은 잠시 멍하니 허공을 헤매다. 수연을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저 아주머니, 어젯밤은 지훈이 무언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수연은 그의 얼굴을 마주볼 용기가 없었다. 먼저 내려가 있을게.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왔다. 쿵, 쿵, 쿵. 계단을 내려오는 내내 자신의 심장 소리가 귀에 못이 박히는 듯했다. 어젯밤에 따뜻했던 온기는 차가운 후회와 죄책감으로 변해 있었다. 비는 그쳤지만 그들 사이에는 어젯밤의 폭풍우보다 더 거대하고 넘기 힘든 벽이 세워져 버렸다. 어젯밤의 열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뼈를 시리게 하는 향기만이 남았다. 수연은 식당 주방에 멍하니 서서 떨리는 손을 주체하지 못했다. 쌀을 씻기 위해 물을 틀었지만 손은 허공에서 길을 잃고 헤맸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죄책감과 수치심이 검은 잉크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26, 제 딸보다 겨우 몇 살 많은 아이였다. 술에 취하고 세상에 상처받아 잠시 기댈 곳이 필요했던 가여운 청년에게 그녀는 어른으로서, 주인으로서 보듬어 주기는커녕 씻을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밤의 어둠 속에서는 위로라고 착각했던 모든 행위들이 아침 햇살 아래에서는 추악한 욕정으로 변질되어 그녀를 비웃고 있었다. 주책이야. 김수연, 미쳤어. 스스로를 향한 자책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찔렀다. 이 일이 알려지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젊은 남자애를 꿰어낸 파렴치한 늙은 여자라고 손가락질할 것이다. 상상만으로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녀는 평생을 바르게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살려고 노력해왔다. 하지만 하룻밤의 실수로 그 모든 세월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때 2층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이 일어난 것이었다. 수연은 공포에 질려 자기도 모르게 주방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곧이어 계단을 내려오는 그의 발소리가 들렸다. 제발, 제발 식당으로 들어오지 마라. 그녀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다. 다행히 그의 발소리는 식당 문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밖으로 향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수연은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그날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졌다. 투명하지만 강철보다 더 단단한 벽이었다. 수연은 필사적으로 지훈을 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기척에 귀를 곤두세웠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발소리,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그녀에게는 불안의 신호였다. 그의 발소리가 들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숨을 죽였고, 골목에서 그의 그림자라도 보일 것 같으면 서둘러 가게 안으로 몸을 숨겼다. 따뜻한 밥과 반찬을 챙겨주던 온정은 사라졌다. 가끔 나누던 짧은 안부 인사도 끊겼다. 식당은 다시 예전처럼 정적에 휩싸였지만 이전의 고요함과는 달랐다. 예전의 고요함이 그저 비어 있음의 상태였다면 지금의 정적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연의 이러한 극단적인 회피를 지우는 오해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날 아침 도망치듯 방을 나서는 수연의 뒷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녀의 표정에서 그는 경멸과 혐오를 읽었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그녀의 친절을 더러운 욕심으로 짓밟았다고. 그녀의 선의를 악용했다고 자책했다. 그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며칠을 끙끙 앓던 그는 어느 날 오후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식당으로 내려갔다. 수연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아주머니. 지훈이 어렵게 입을 뗐다. 그의 목소리에 수연의 어깨가 돌처럼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멈췄던 손을 더 빠르게 움직이며 그릇 닦는 소리만 낼 뿐이었다. 드릴 말씀이 바쁘다. 수연은 내뱉듯이 짧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우는 잠시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다가 조용히 돌아섰다. 그녀의 단호한 거절은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역시 그녀는 나를 역겨워하는구나. 그 생각에 그는 더 이상 그녀 앞에 나설 용기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그 후 지훈 역시 그녀의 그림자가 되었다. 그는 수연이 잠들었을 법한 아주 늦은 시간에 귀가했고 새벽같이 집을 나섰다. 혹여나 마주칠까봐 그는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여 계단을 오르내렸다. 밤마다 희미하게 들려오던 기타 소리는 완전히 멎었다. 그의 방에서는 더 이상 어떤 생명의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렇게 어색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흘러갔다. 수연은 지훈을 피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더 깊은 고독에 빠졌다. 예전에는 혼자 저녁을 먹어도 그저 외로울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위층의 인기척이 느껴질 때마다 그가 또 끼니를 거르는 것은 아닐까, 그날 이후로 더 힘들어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는 그를 밀어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의 존재를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는다는 흔한 말처럼 그녀는 지훈이 자신의 메마른 일상에 얼마나 큰 위안이었는지를 뒤늦게 깨달았다. 그의 서툰 기타 소리가, 그의 예의 바른 인사가, 그의 순수한 눈빛이 얼마나 그리운지 절실하게 느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스스로 세운 벽에 갇혀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수연은 또다시 홀로 저녁을 먹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시끄러운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때 위층에서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를 정리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가구를 끄는 소리, 상자를 테이프로 봉하는 소리. 수연은 불길한 예감에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아니겠지. 설마. 그녀는 애써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속의 불안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날 밤 그녀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밤사이 수연을 괴롭혔던 불길한 예감은 다음 날 아침
현실이 되어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날 밤 지우는 자신의 좁은 옥탑방에서 마지막 짐을 쌌다. 몇 벌 되지 않는 옷, 달아빠진 전공서적 몇 권, 그리고 그의 분신과도 같았던 낡은 기타. 상자에 그것들을 담을 때마다 지난 몇 달간의 시간들이 먼지처럼 피어올랐다 사라졌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비록 가난하고 고됐지만 그는 처음으로 타인에게서 이유 없는 친절과 온정을 받았다. 맵싸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던 김치찌개, 무심한 척 건네주시던 시원한 물 한 잔, 그리고 폭풍우 치던 밤,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었던 그 시간까지 그렇기에 그는 떠나야만 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로 인해 그 모든 따뜻한 기억들이 더럽혀지고 그녀에게 깊은 상처와 불편함을 주었다는 죄책감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의 싸늘한 침묵은 그 어떤 질책보다 더 아팠다. 그는 그녀의 일상에서 자신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주는 것이 자신이 그녀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예의이자 속죄라고 생각했다. 그는 책상 위에 월세 봉투를 올려두었다. 그리고 그 옆에 몇 번을 고쳐 쓴 짧은 편지를 함께 놓았다. 주인아 주머니께 그동안 여러모로 신세 많이 졌습니다. 덕분에 타지에서 힘든 시간 잠시나마 따뜻하게 기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철이 없어 아주머니께 큰 불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부디 항상 건강하시고 가게도 번창하시길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지훈 올림. 어젯밤의 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불편을 드렸다는 한마디에 그는 자신의 모든 죄책감과 미안함을 담았다. 다음 날 새벽, 수연이 동이 트기도 전에 식자재를 사러 새벽 시장에 나간 사이 지우는 조용히 이사를 했다. 올 때와 마찬가지로 친구의 낡은 트럭이 골목에 섰고 몇 개 되지 않는 짐은 금세 실렸다. 그는 트럭에 오르기 전 잠시 멈춰서서 자신이 살았던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불이 꺼진 1층 식당의 창문. 그는 그곳을 향해 아주 작게 들리지 않을 목소리로 속삭였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미련 없이 몸을 돌렸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는 그렇게 소리 없이 사라졌다. 수연은 양손 가득 장을 봐서 돌아왔다. 아침 장사를 준비하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건물은 유난히 조용했다. 늘 이 시간이면 들려오던 위층의 희미한 생활 소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그 사실을 외면했다. 어젯밤의 불길한 예감을 떨쳐내려는 듯 더 악착같이 일에만 몰두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위층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혹시 아픈 건 아닐까?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는 것 같던데. 그녀는 며칠 동안 망설이기만 했던 일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잘 익은 사과 2개를 골라 작은 접시에 담았다. 이것을 핑계로 그냥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었다. 무슨 말이라도 좋으니 그 숨막히는 침묵을 깨고 싶었다. 그녀는 접시를 들고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랐다.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거렸다. 옥탑방 문 앞에 서서 그녀는 몇 번이나 심호흡을 했다. 총각 안에 있어 똑똑 노크를 했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나야. 주인집 잠깐 문 좀 열어봐.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다. 순간 그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손잡이를 잡아 돌리자 철컥 하고 문이 힘없이 열렸다. 잠겨 있지 않았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수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방은 텅 비어 있었다. 그가 쓰던 낡은 책상도, 이젤도, 옷가지들도, 그리고 그의 채취가 베어있던 낡은 이불도 모두 사라졌다. 누군가 일부러 치운 것처럼 방 안은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공간처럼. 열린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텅 빈 방바닥을 환하게 비추며 그 공허함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다. 수연의 시선이 방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책상으로 향했다. 그 위에 하얀 봉투와 곱게 접힌 편지지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홀린 듯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다. 짧고 정중한 문장들, 감사와 사과, 그리고 마지막 인사, 그 예의 바르고 서툰 글씨들이 칼날이 되어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다. 와르르. 그녀의 손에서 힘이 풀리면서 사과가 담긴 접시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접시가 깨지고 잘 익은 사과 2개가 텅 빈 방바닥을 대굴대굴 굴러갔다. 수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무릎이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는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두려워했던 것은 세상의 손가락질이나 스스로에 대한 수치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녀가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은 다시 혼자가 되는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을 발견했을 때 그 빛을 잃어버리는 것이었다. 그의 부재는 그녀가 저지른 실수의 무게보다 훨씬 더 무겁고 고통스럽게 다가왔다. 그 하룻밤의 일이 뭐라고, 그깟 자존심이 뭐라고, 그녀는 왜 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을까? 왜 그의 얼굴을 피하고 그를 죄인처럼 만들었을까? 자신의 어리석은 두려움이 결국 그를 떠나가게 만들었다. 자신의 손으로 유일했던 위안을 내쫓아 버린 것이다. 하윽, 흑.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다. 소리내어 우는 법조차 잊어버린 사람처럼. 그녀는 그저 어깨를 들썩이며 숨죽여 울었다. 텅 빈 방 안에는 그녀의 서러운 흐느낌과 깨진 접시 조각, 그리고 주인을 잃고 굴러다니는 사과 2개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지훈이 떠난 옥탑방은 이제 온전히 그녀의 텅 비어버린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버렸다. 계절이 2번 바뀌었다. 지훈이 떠난 후 수연의 시간은 다시 멈춰버렸다. 아니, 이전보다 더 느리고 무겁게 흘러갔다. 여름에 맹렬했던 비는 그치고 거리는 어느새 낙엽으로 뒤덮였다. 그녀의 마음에도 스산한 가을바람이 부는 듯했다. 옥탑방 있음이라는 종이는 다시 가게 문에 나붙었지만 그녀는 방을 보러 오는 사람이 있어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돌려보냈다. 그 방은 더 이상 단순한 임대 공간이 아니었다. 비어버린 그곳은 그녀의 실패와 후회의 증거처럼 남아 매일 밤 그녀의 잠을 좀 먹었다. 식당 일은 기계적으로 해냈다. 손님들은 여전히 그녀의 음식이 맛있다고 칭찬했지만 단골들은 그녀에게서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가끔 보이던 희미한 미소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그녀는 다시 텅 빈 껍데기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오후, 딸 미니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직접 담갔다는 김장김치를 한 통 들고서였다. 엄마, 얼굴이 왜 이래? 어디 아파? 딸은 그녀의 헬쑥한 얼굴을 보고 대뜸 타박부터 했다. 맨날 일만 하니까 그렇지. 나이 생각 좀 해. 괜찮다. 늘 하던 일인데 뭐. 수연은 무심하게 대답하며 딸이 가져온 김치를 냉장고에 넣었다. 모녀의 대화는 언제나처럼 겉돌았다. 안부를 묻는 말 속에는 날이 서 있었고 걱정하는 말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옥탑방은 아직도 비었네. 그 청년 나가고 나서 계속 그런 거야.
민희의 무심한 질문에 수연의 어깨가 굳었다. 사람 구하는 게 쉽나? 왜 그렇게 살아보는 사람이 다 답답하네. 식당 일도 좀 줄이고 여행도 다니고 그래. 아빠랑 헤어진 지가 언젠데 아직도 죄인처럼 살아. 네가 내 속을 어떻게 알아? 결국 수연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늘 참고 누르기만 했던 그녀의 예기치 않은 반응에 민희도 놀란 듯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민희는 처음으로 엄마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보았다. 늘 강하고 무뚝뚝하기만 했던 엄마의 얼굴에 드리워진 짙은 외로움의 그늘을 한참 만에 민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서 가시가 빠져 있었다. 엄마도 행복할 자격 있어. 누구 안에 누구 엄마로 살았던 거 이제 다 잊어버려. 그냥 엄마 자신을 위해서 좀 살아. 제발. 딸의 그 한마디가 굳게 닫혀있던 수연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늘 자신을 판단하고 비난할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딸의 입에서 나온 의외의 위로였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였다. 딸이 돌아가고 며칠 뒤 수연은 큰 결심을 했다. 옥탑방을 제대로 치우고 정말로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로 했다. 과거에 얽매여 있는 자신을 끊어내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오랜만에 올라간 옥탑방에는 먼지가 자욱했다. 그녀는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고 빗자루를 들었다. 방구석을 쓸고 낡은 붙박이장 밑을 쓸어내던 그때 빗자루 끝에 무언가 툭 하고 걸렸다. 허리를 숙여보니 낡은 스케치북 한 권이 먼지 속에 파묻혀 있었다. 지훈의 것이었다. 그가 이사를 하며 미처 챙기지 못하고 빠뜨린 모양이었다. 수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스케치북을 집어들어 표지의 먼지를 털어냈다. 첫 장을 넘기자 익숙한 동네 풍경들이 연필선으로 되살아나 있었다. 식당 앞 골목길, 담벼락 위에서 조는 고양이, 전봇대에 어지럽게 얽힌 전선들, 그의 시선이 머물렀던 소소한 풍경들이 섬세하고 따뜻한 필치로 그려져 있었다. 그녀는 한 장 한 장 숨을 죽이며 책장을 넘겼다. 그러다 어느 페이지에 이르러 그녀는 숨을 멈췄다. 그곳에는 자신이 있었다. 주방에서 밀가루 반죽을 치대고 있는 자신의 뒷모습, 저녁 장사를 마치고 의자에 앉아 잠시 졸고 있는 모습, 창밖을 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옆모습, 모두 그녀가 전혀 의식하지 못했을 때의 순간들이었다. 그는 자신을 몰래 그리고 오랫동안 관찰하고 그려왔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장, 그곳에는 정성스럽게 완성된 한 폭의 초상화가 있었다. 손님에게 갓 지은 밥을 퍼주며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다. 이마 위로 흘러내린 잔머리 몇 가닥까지 세심하게 표현되어 있었다. 그림 속 자신의 눈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고단함 속에서도 온기를 잃지 않는 그녀 자신조차 잊고 있었던 부드러움과 인자함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연민이나 동정의 시선이 아니었다. 한 인간을 향한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따뜻한 애정이 담긴 시선이었다. 그제야 수연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의 일은 결코 술기운에 저지른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조용히 쌓아온 감정의 발현이었다. 그는 주인 아주머니가 아닌 김수연이라는 한 여자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자신은 어땠는가? 그의 진심을 오해하고 스스로를 죄인으로 몰았으며 그를 밀어내기만 했다. 지난 몇 달간 그녀를 괴롭혔던 지독한 죄책감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다른 종류의 아픔이 차올랐다.
아름다웠을지도 모를 인연을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망쳐버렸다는 뼛속 깊은 후회였다. 수연은 텅 빈 방바닥에 주저앉아 스케치북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눈물이 후드득 떨어져 종이 위를 적셨다. 하지만 이 눈물은 이전의 절망의 눈물과는 달랐다. 그것은 뒤늦은 깨달음과 미안함,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이 섞인 눈물이었다. 그녀는 그를 찾아야만 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다. 당신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정말 미안했다고.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그를 찾아야만 했다. 먼지 쌓인 스케치북은 이제 그녀에게 길을 알려주는 작은 나침반이 되었다. 스케치북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잃어버린 시간의 조각이었고 오해의 매듭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으며 수연에게는 행동해야 할 이유 그 자체였다. 그녀는 더 이상 후회와 자책 속에 잠겨 있기를 거부했다. 다음 날 수연은 10수년 만에 처음으로 가게 문에 개인 사정으로 하루 쉽니다라는 팻말을 내걸었다. 그녀의 단조로운 일상에서는 혁명과도 같은 일이었다. 굳게 닫힌 식당 문은 과거의 자신을 그곳에 가둬두고 새로운 걸음을 내딛겠다는 그녀의 단호한 결심처럼 보였다. 그녀의 유일한 단서는 지훈이 가끔 흘렸던 말 몇 마디와 스케치북뿐이었다. 그는 홍대 인근의 작은 클럽이나 카페에서 노래를 한다고 했었다. 평생 식당과 시장 외에는 가본 곳이 없는 그녀에게 홍대라는 곳은 서울 안에 있는 이국 땅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아침 일찍 수연은 어색한 외출복 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낯선 지하철 노선도를 몇 번이나 확인한 끝에 도착한 홍대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소란스러웠다. 현란한 간판들, 저마다의 개성을 뽐내는 젊은이들의 물결, 길거리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낯선 음악들. 수연은 그 속에서 길 잃은 아이처럼 잠시 막막함을 느꼈다. 그녀는 용기를 냈다. 그의 얼굴이 담긴 유일한 사진. 예전에 무심코 찍어뒀던 가게 앞 CCTV 화면을 캡처한 흐릿한 사진 한 장을 들고 길거리에서 공연하는 젊은 음악가들에게 다가가 묻기 시작했다. 실례합니다만 혹시 이 사람 모르시나요?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고 몇몇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50이 넘은 여자가 젊은 남자의 사진을 들고 찾아다니는 모습이 이상하게 보일 법도 했다. 얼굴이 몇 번이나 화끈거렸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하루 종일 홍대 구석구석을 헤맸다. 지도 앱을 켜고 라이브 클럽, 공연 카페 등을 검색해 작은 가게들을 일일이 찾아 들어갔다. 어둡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지하 클럽, 커피 향과 음악이 뒤섞인 작은 카페. 그녀는 낯선 공간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무대에 오르는 모든 이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하지만 어디에도 지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날이 저물고 수연은 지쳐버렸다.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을까? 서울 하늘 아래에서 점 하나 찾는 것과 뭐가 다를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고개를 들 때쯤 그녀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낡은 상가 건물 지하로 향하는 좁은 계단을 내려갔다. 먼지 쌓인 기타라는 이름의 작은 라이브 바였다. 문을 열자 담배 연기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훅 끼쳐왔다. 몇 안 되는 손님들이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고 무대 위에서는 희미한 조명 하나를 받으며 한 남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수연은 그 자리에 숨을 멈췄다. 이지훈이었다. 몇 달 만에 보는 그는 더 마르고 날카로워져 있었다. 얼굴에는 고단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기타를 쥔 손과 마이크를 잡은 입술에는 이전보다 더 깊은 절실함이 묻어났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로 흘러나오는 노래는 처음 듣는 곡이었다. 비가 내리던 밤, 낡은 탁자 위로 온기를 나누던 소주 한 잔, 어리석은 마음은 선을 넘었고 아침 햇살 아래 우리는 죄인이 되었네.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전하지 못한 채 돌아선 발걸음, 당신의 따뜻했던 그 눈빛만이 여전히 내 마음에 흉터처럼 남아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수연의 가슴에 박혔다. 그 노래는 명백히 그들의 이야기였다. 후회와 그리움, 그리고 차마 전하지 못한 진심이 담긴 그의 독백이었다. 수연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 역시 자신만큼이나 아파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미안하면서도 한편으론 안도감을 주었다. 그의 공연이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떠나기를 기다렸다. 지우는 지친 몸을 이끌고 무대 위에서 기타를 정리하고 있었다. 수연은 천천히, 하지만 망설이지 않고 그에게 다가갔다. 지훈 씨, 나지막한 부름에 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수연의 얼굴을 확인한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흔들렸다. 손에 들고 있던 기타 피크를 바닥에 떨어뜨릴 정도로 충격, 당혹감, 그리고 해묵은 아픔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두 사람은 근처 24시간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지만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몇 달간 쌓인 침묵의 무게가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수연이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스케치북을 꺼내 테이블 위로 조심스럽게 밀었다. 이거 놓고 갔더라. 지훈의 시선이 스케치북에 머물렀다. 그리고 수연은 가장 하고 싶었던, 가장 해야만 했던 말을 꺼냈다.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미안해요.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말을 이었다. 그날 밤 일이 있었던 거, 그걸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 후에 내가 지훈 씨를 밀어냈던 거, 상처받은 사람처럼 당신을 피하기만 했던 거, 그게 정말 미안해요.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요. 내 나이도. 세상 사람들 시선도. 하지만 그렇다고 당신을 아프게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지훈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복잡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한참 만에 그가 입을 열었다. 아니에요. 제가 더 미안해요. 제가 너무 어렸어요. 아주머니가 저를 역겨워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라지는 게 아주머니를 위한 길이라고 착각했어요. 도망친 건 저예요. 서로의 진심이 오가는 순간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벽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오해는 풀렸고 상처는 비로소 마주볼 용기를 얻었다. 그들은 동이 틀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그가 떠난 후 어떻게 지냈는지, 그녀는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대화는 밤새도록 이어졌다. 카페를 나섰을 때 잿빛 도시 위로 희미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어색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위태롭지만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들은 서로를 용서했고 다시 한번 서로를 마주볼 기회를 얻었다. 아직은 거리를 둔 채 나란히 새벽길을 걷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그 어떤 때보다 가깝게 느껴졌다. 재회의 밤이 밝아온 후 수연과 지훈의 관계는 새로운 계절을 맞이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다.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서로에게 다가갔다. 주인과 세입자라는 낡은 관계의 틀을 벗어던지고
그들은 온전히 두 명의 독립된 인간, 김수연과 이지훈으로 서로를 마주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만남은 소박했다. 지훈은 더 이상 늦은 밤에 몰래 들어오는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떳떳하게 수연이네의 문을 열고 들어와 밥을 먹는 손님이자 친구가 되었다. 저녁 장사가 끝나면 그는 묵묵히 그녀의 설거지를 돕거나 무거운 테이블을 옮겨주었다. 수연 역시 그의 작은 라이브 바를 종종 찾았다.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지 않고 가장 앞자리에 앉아 조용히 그의 노래를 들었다. 그녀의 존재는 그의 가장 든든한 응원이자 지지대가 되어주었다. 쉬는 날이면 그들은 평범한 연인들처럼 데이트를 했다. 물론 그들의 데이트는 젊은이들처럼 화려하지 않았다.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벤치에 앉아 캔커피를 나눠 마시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다. 그는 자신의 음악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녀는 맛있는 깍두기를 담그는 비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한 듯한 그들의 대화는 이상하게도 편안하게 이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통해 오히려 세상을 더 넓게 이해하게 되었다. 그렇게 천천히 우정은 다시 사랑으로 물들어갔다. 이번의 감정은 폭풍우 치던 밤에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외로움과 술기운에 기댄 위태로운 감정이 아니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서로의 존재 자체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단단하고 따뜻한 감정이었다. 어느 날 저녁, 공원을 나란히 걷다가 지훈이 불쑥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연은 순간 흠칫했지만 빼지는 않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수연 씨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시끄럽던 머릿속이 조용해지는 기분이에요.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수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의 온기가, 그녀의 온기가 서로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대답이었다. 그들은 나이 차이에 대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세상의 시선이 때로는 차갑고 넘어야 할 편견이 많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모든 것을 감수할 만큼 서로의 존재가 소중했다. 지훈의 젊은 에너지는 수연에 멈춰 있던 시간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수연의 연륜 깊은 지혜는 불안한 청춘의 파도를 잠재우는 든든한 방파제가 되어주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완벽한 짝이었다. 그들의 관계가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무렵 수연에게는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 남아있었다. 바로 딸 민희였다. 그녀는 두려웠다. 엄마의 행복을 빌어주었던 딸이지만 막상 26살이나 어린 남자를 엄마의 연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주책이다. 망측하다며 자신을 비난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 뒤에 숨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행복을, 그리고 지훈이라는 사람을 딸에게 떳떳하게 인정받고 싶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수연은 식당 쉬는 날에 미니 가족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그리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지훈도 초대했다. 양쪽 누구에게도 서로가 온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였다. 그것은 그녀 인생 최대의 도박이었다. 약속 당일, 수연은 아침부터 안절부절 못했다. 민희네 가족이 먼저 도착했다. 사위와 어린 손주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잠시 후 가게 문이 다시 열리고 지훈이 들어섰다. 순간 식당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희는 엄마 옆에 서서 인사를 하는 젊은 남자를 보고는 눈이 동그래졌다. 그녀의 시선이 엄마와 그 남자 사이를 의심스럽게 오갔다.
수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딸의 다음 반응을 기다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 숨막히는 정적을 깬 것은 어린 손주였다. 아이는 지훈이 등에 메고 온 기타 케이스를 보고 신기한 듯 다가왔다. 아저씨, 이거 뭐예요? 아, 이건 기타라는 악기야. 소리를 내는 친구지. 지훈은 당황하지 않고 몸을 낮춰 아이와 눈을 맞추며 다정하게 대답했다. 그의 얼굴에는 꾸밈없는 선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민희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낯선 남자 앞에서 긴장한 엄마의 모습. 하지만 그 긴장감 너머로 이전에는 본 적 없었던 생기와 수줍은 설렘이 엄마의 얼굴에 떠올라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는 저 젊은 남자. 민희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했다. 그녀는 엄마에게 했던 자신의 말을 떠올렸다. 엄마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영혼처럼 느껴지던 몇 분이 흐른 뒤 민희의 굳어있던 표정이 천천히 풀렸다. 그녀는 지훈을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이내 옅은 미소와 함께 말했다. 앉으세요, 지훈 씨. 엄마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놀라움도 당혹감도 아닌 담담한 인정이었다. 수연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내쉬었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날 저녁 식사는 어색함 속에서 시작됐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따뜻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변해갔다. 지훈은 어른스럽고 진중하게 사위의 질문에 대답했고 아이의 재롱에 함께 웃어주었다. 수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불가능할 것 같았던 풍경이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수연은 테이블 너머로 지훈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그녀를 향해 괜찮다는 듯 안심시키는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수연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슬픔이나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태어나 처음으로 온전히 느껴보는 가슴 벅찬 행복의 눈물이었다. 늦게 핀 꽃, 그녀의 인생에도 이렇게나 눈부신 봄날이 다시 찾아오고 있었다. 그 후로 몇 번의 계절이 더 흘렀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모든 상처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고 수연과 지훈의 삶에는 잔잔한 평화가 깃들었다. 2년 뒤 수연이네 백반집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낡은 간판도 삐걱거리는 문도 그대로였지만 식당 안의 풍경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벽 한쪽에는 지훈이 그린 작은 풍경화가 걸렸고 창계는 언제나 싱싱한 꽃이 담긴 화병이 놓였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그곳을 채우는 공기였다. 이전의 적막함과 고단함 대신 이제는 사람 사는 온기와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수연의 얼굴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깊게 패였던 미간의 주름은 옅어졌고 늘 무표정했던 입계는 희미한 미소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었지만 더 이상 그것은 생존을 위한 고된 노동이 아니었다. 누군가를 위해 정성껏 음식을 만드는 기쁨을 그녀는 아주 오랜만에 다시 느끼고 있었다. 가끔은 지훈이 만든 노래를 콧노래로 흥얼거리기도 했다. 지훈 역시 많이 변했다. 그는 더 이상 뜬구름 잡는 몽상가가 아니었다. 근처에 작은 작업실을 얻어 음악 레슨을 하고 독립영화나 연극에 들어갈 작은 음악들을 만들며 생계를 꾸려나갔다. 큰돈을 버는 유명 작곡가는 되지 못했지만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음악으로 스스로의 밥벌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감사했다. 수연이라는 든든한 뿌리가 생긴 뒤 그는 더 이상 불안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 어느 늦은 오후, 저녁 장사를 준비하는 수연의 곁으로 지훈이 다가왔다. 그는 작업실에서 막 돌아오는 길이었다. 오늘 저녁 반찬은 뭐예요? 사장님. 지훈은 장난스럽게 말하며 갓 무친 나물을 하나 집어먹었다. 수연은 그의 손등을 가볍게 찰싹 때리며 웃었다. 도둑고양이처럼 와서 자꾸 집어먹을래. 수연 씨,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걸 어떡해요? 그들의 대화와 몸짓에는 오랜 시간을 함께한 부부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한 애정이 묻어났다. 저녁 장사가 시작되기 전 잠시 짬을 내어 두 사람은 2층 거실로 올라왔다. 창계는 몇 년째 입만 무성하던 앙상한 난초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다. 예전에 한 손님이 개업 선물로 주었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꽃 한 번 피우지 않아 수연이 버리려 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언젠가 필 거라며 매일 정성껏 물을 주고 닦아주었다. 수연 씨, 이것 좀 봐요. 지훈이 가리키는 손끝을 따라간 수연의 눈이 동그래졌다. 앙상한 가지 끝에 아주 작고 연한 보랏빛 꽃망울 하나가 수줍게 맺혀 있었다. 몇 년을 기다려온 기적 같은 첫 꽃이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한참 동안 그 작은 꽃망울을 바라보았다. 봐요. 결국 피었잖아요. 조금 늦었지만 그래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지훈이 수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품에 기댔다. 그녀의 눈이 난초와 지훈을 번갈아 보았다. 눈가에 따뜻한 물기가 차올랐다. 그러네. 꼭 우리처럼. 그날 밤 장사가 끝나고 텅 빈 식당 안 지훈은 늘 그랬듯 기타를 꺼내 들었다. 그가 연주하는 멜로디는 더 이상 서툴고 슬픈 곡조가 아니었다. 평화롭고 따뜻한 마치 자장가 같은 선율이었다. 수연은 맞은편 의자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낡은 식당을 가득 채우는 부드러운 기타 소리, 구수한 차 향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온기. 그녀에게는 이 모든 것이 기적이었다. 폭풍우는 완전히 지나갔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가꿔낸 삶의 터전에는 이렇듯 고요하고 눈부신 행복이 충만했다.